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의 한계를 표시하는 곳, 빛이 안쪽으로 휘어지고 되돌아오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2019년 4월에 맑은 밤하늘 아래 화산 능선과 사막 고원에 설치된 망원경들이 먼 은하를 향해 방향을 틀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공전하는 물질의 고리에서 나오는 희미한 전파를 기록했습니다. 그 신호들로부터 나타난 것은 이미지로 포착되기 오래전부터 방정식으로 예측되었던 경계였습니다. 5,500만 광년 떨어진 초대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관이 아니라 중력이 시공간을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는 형태로 구부리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윤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미지의 고요함 속에서 연구자들은 한 세기 동안 수학 안에 존재했던 문턱이 이제 전 행성에 걸친 기기들의 인내심과 정밀함, 그리고 협력을 통해 눈에 보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익숙한 별들 아래 관측될 수 있는 것의 끝자락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세기 초반 망원경이 먼 은하의 중심을 해상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종이와 분필을 가지고 작업하던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의 함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에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힘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곡률로 설명했으며, 질량과 에너지가 빛과 물질이 움직이는 구조를 구부린다고 했습니다. 방정식들은 우아했지만 어려웠고,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도 몇 주간의 신중한 대수학이 필요했습니다. 최초의 정확한 해법 중 하나는 1916년 가를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도출되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전선에서 복무하던 독일 천문학자였습니다. 복역 사이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슈바르츠 실트는 구형에 회전하지 않는 질량 주변의 시공간에 대한 수학적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법은 독특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곡률이 너무 가파라져서 탈출 속도가 광속과 같아지는 반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경 안쪽에서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경로가 없었습니다. 경계는 물리적 표면이 아니라 좌표 특이점이었으며 기하학이 성격을 바꾸는 지점이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는 몇 달 후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해법은 학술지에 보관되어 수십 년 동안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호기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 해법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단지 수학적 인공물일 뿐이며 실제 우주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신중했으며 자연이 그러한 극단적인 구성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열린 질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수년 동안 빛이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개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실제 물체가 그런 밀도로 압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자연의 어떤 메커니즘이 물질이 특정 지점을 넘어 붕괴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결국 별들은 핵융합으로부터의 내부 압력에 의해 지탱되었고, 핵융합이 멈추면 전자 또는 중성자 축토의 압력이 핵을 안정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력 메커니즘은 별의 진화 단계에서 잘 이해되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며 수십억 년을 보냅니다. 연료가 고갈되면 핵은 수축하여 헬륨 융합을 점화하고 외층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을 형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외층이 방출되고 핵은 백색 과해성으로 남는데, 이는 전자축토의 압력에 의해 지탱되는 밀도 높고 뜨거운 잔해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는 특정 질량을 넘는 별들이 연료를 소진했을 때 전자축퇴를 극복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영국행 여객선을 타고 인도에서 여행하는 동안 이 계산을 수행했으며, 약 1.4 태양 질량, 현재 찬드라세카르 한계로 알려진 을 넘는 항성핵은 전자 압력만으로는 중력 붕괴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처음에는 아서 에딩턴과 같은 선배 천문학자들에게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는 자연이 별이 그렇게 작은 크기로 붕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드라세카르의 수학은 견고했고, 관측은 결국 그를 옹호했습니다.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39년에 분석을 더 확장하여 충분히 질량이 큰 항성 핵은 중성자 축토에도 넘어서 붕괴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학생 하틀랜드 스나이더는 구형 먼지 구름의 중력 붕괴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붕괴가 무한정 계속될 것이며 슈바르츠 실트 반경을 형성하고 그 너머로 물질이 계속 안쪽으로 떨어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정식들은 아무것도 낙하를 멈추지 못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물질은 한 점으로 압축될 것이고 그 주변에는 시공간이 너무 급격하게 휘어져서 모든 미래 방향 경로가 안쪽으로 향하는 경계가 형성될 것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의 작업은 피지컬 리뷰 게재되었지만 그것이 출판된 같은 해인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습니다. 물리학 공동체의 주목은 핵무기 개발로 빠르게 이동했고 중력 붕괴의 개념은 제쳐졌습니다. 반박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기록 보관소에서 관측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으며 더 시급한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가렸습니다. 전쟁 후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과 입자 물리학에 초점을 맞췄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주로 작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연구되는 수학적 주제로 남았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개념은 이름과 연구 공동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슈바르츠 실트의 해법으로 돌아가 이를 확장하여 임계 반경을 지나 떨어지는 관측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구했습니다. 로이커는 회전하는 블랙홀에 대한 해법을 찾았는데 이는 링 특이점과 더 복잡한 기하학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로저 펜로즈는 중력 붕괴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특이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리를 개발했으며 어떤 특별한 대칭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러한 정리를 확장하여 우주 자체에 적용했으며 빅뱅이 과거의 특이점이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외부에서 볼 때 낙하하는 물체가 경계에 접근할수록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며 그 빛은 적색편이 되고 희미해져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광자가 중력 우물에서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중력 적색 편의로 알려진 효과입니다. 동시에 물체의 시계는 먼 관측자의 관점에서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중력 시간 팽창으로 알려진 효과입니다. 두 효과가 결합하여 물체가 지평선에 접근함에 따라 점차 얼어붙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무한한 미래에서도 실제로 횡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하하는 물체 자체의 관점에서는 경계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끄럽게 횡단하며 국소적 전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물체의 고유 시간, 즉 자신의 기준 프레임에서 측정한 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평선을 횡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유한했으며 물체가 느낀 물리적 효과는 강한 조성력을 제외하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정보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횡단한 것은 아무것도 신호를 밖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비대칭성은 블랙홀의 정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1967년 강의에서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물체는 얼어붙은 별, 붕괴된 별 또는 슈바르츠 실트 특이점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휠러의 표현은 생생하고 기억하기 쉬웠으며 본질적인 특징을 포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흡수하고 먼 관측자에게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공간의 영역. 그 표현은 빠르게 퍼졌으며 1960년대 말까지 과학 문헌에서 표준 용어가 되었습니다. 휠러는 또한 경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이는 사건이 더 이상 외부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표면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착되었고 수학은 증가하는 간접 증거와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가들은 블랙홀의 속성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단지 세 가지 양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량, 가군동량, 스핀, 전하. 다른 모든 정보, 블랙홀을 형성한 물질의 구성, 그 형태, 그 내부 구조는 붕괴 중에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털 정리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브랜든 카터, 베르너 이스라엘, 데이비드 로빈슨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이 자연에서 가장 단순한 거대한 물체임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10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최초의 X선 쌍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가시광별이 강렬한 X선을 방출하는 보이지 않는 동반성을 공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X선 방출의 밝기와 변동성은 물질이 조밀한 물체로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가열되고 사라지기 전에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962년에 발사된 로켓이 100조짜리에서 밝은 X선 소스를 감지했으며 나중에 100조짜리 X음로 지정되었습니다. 후속 관측은 X선이 정색 초거성 HDE 6868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오륜길의 주기로 변동하는 도플러 이동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동반성 주위를 궤도 도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관측은 보이지 않는 동반성이 백색과해성이나 중성자별이 되기에는 너무 질량이 크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궤도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동반성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100조짜리 X1의 경우 보이지 않는 물체는 약 15태양 질량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성자별의 이론적 최대 질량인 약 3태양 질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방정식에 따르면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블랙홀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100조짜리 X1은 선두 후보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모니터링이 궤도 매개 변수를 확인했고 질량 추정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동반성은 중성자별과 같은 고체 표면이나 자기장의 증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흡수하고 그 주변에 형성되는 강착 원반에서 X선을 방출했습니다. X선은 원반이 블랙홀 근처에서 수백만 도의 온도로 가열될 때 생성되었습니다. 방출은 밀리초에서 몇 분까지의 시간 척도에서 변동했는데 이는 방출 영역이 작고 블랙홀에 매우 가까워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사례는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100조짜리 X1이 실제로 블랙홀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있었고 관측자들이 다른 곳에서 유사한 물체를 찾도록 장려했습니다. 주목은 점차 항성 질량 후보에서 은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은하 핵에서 조밀하고 밝은 소스를 탐지했으며 일부는 전체 별 은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소스는 작았고 며칠 또는 몇 주의 시간 척도에서 변동했는데 이는 그것들이 광일 또는 광주보다 훨씬 클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십억 개의 별을 능가했습니다. 유일하게 알려진 메커니즘은 초대 질량 물체로의 중력 강착이었습니다. 1963년 마르텐 슈미트는 퀘이사 셀시 273을 확인했는데 이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물체로 엄청난 광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펙트럼은 높은 적색 편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것이 대우주 거리에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부피에서 그러한 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알려진 메커니즘은 초대 질량 블랙홀로의 중력 강착이었습니다. 만약 그 물체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인 블랙홀이라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떨어지는 물질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놀라운 효율로 복사로 변환하여 킬로그램당 핵융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것입니다. 강착 효율은 10%까지 높을 수 있는데 이는 휴식 질량 에너지의 10%가 복사로 변환됨을 의미하며 이는 약 0.7%의 효율을 가진 핵융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론은 퀘이사, 활동 은하핵, 전파 은하의 관측과 비교 테스트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강착 원반에 둘러싸인 초대 질량 블랙홀 모델이 어떤 대안보다 데이터와 더 잘 일치했습니다. 방출의 스펙트럼, 변동성의 시간 척도, 관측된 Z와 유출은 모두 블랙홀 주변의 강착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활동 은하핵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증거는 더 직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광학 및 저궤선 망원경을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 근처의 개별 별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자리 A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지점 주변에 밀집된 성단에 위치한 이 별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으며 그들의 궤도는 어두운 집중된 질량 주위로 타원을 그렸습니다. 관측은 주로 캘리포니아의 WMCAC 천문대와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두 팀은 독립적으로 작업했지만 동일한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은하 중심에는 대략 400만 태양 질량의 보이지 않는 물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S2로 지정된 한 별은 단 16년 만에 궤도를 완성했으며 가장 가까운 접근에서 광속의 약 3%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S2와 다른 근처 별들의 위치를 해마다 추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은하 중심의 중력장을 재구성했습니다. 데이터는 수성의 궤도보다 작은 영역에 국한된 약 400만 태양 질량을 가리켰습니다. 블랙홀로 붕괴하지 않고 그러한 집중을 생성할 수 있는 알려진 별, 가스 또는 암흑 물질 구성은 없었습니다. 만약 질량이 별들의 밀집된 성단에 담겨 있었다면 별들은 충돌하고 합쳐져 몇백만 년 이내에 밝게 빛나는 합병 사건을 생성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관측은 궁수자리 AI 자체의 전파 측정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소스는 희미하고 변동하는 전파를 방출했는데 이는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 뜨거운 강착 흐름과 일치했습니다. 방출은 백조자리 X1과 같은 X선 쌍성보다 훨씬 약했는데 이는 강착률이 낮음을 시사했습니다. 궁수자리 A로 떨어지는 물질은 적었으며 아마도 은하 중심 주변을 표류하는 뜨거운 가스의 미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성 궤도와 전파 방출의 조합은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이론가들은 블랙홀이 직접 이미징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모델을 정제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여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빛 경로를 시뮬레이션 했으며 광자가 궤적에 따라 어떻게 구부러지거나 궤도를 돌거나 탈출할지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독특한 특징을 예측했습니다. 광자 고리로 알려진 밝은 방출 고리로 둘러싸인 어두운 중앙 영역, 고리는 강착 원반의 빛이 관측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블랙홀 주변에서 여러 경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성될 것입니다. 일부 광자는 블랙홀 주변을 직접 이동하여 관측자에게 도달합니다. 다른 광자는 지평선을 한 번 돌고 탈출하여 두 번째 더 희미한 고리를 만듭니다. 또 다른 광자는 두 번 돌고 세 번째 고리를 만드는 식입니다. 결과는 중첩된 일련의 고리가 될 것이며 각각은 이전 것보다 희미하고 모두 사건의 지평선 자체의 그림자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림자는 사건의 지평선의 물리적 크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인데 지평선 근처를 지나는 빛 경로가 안쪽으로 휘어져 약 지평선 반경의 96배인 어두운 영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명확한 예측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망원경이 충분한 해상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두운 중심 주위의 빛고리를 볼 것이며 크기와 모양은 블랙홀의 질량과 스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단일 망원경도 필요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조차도 하늘에서 약 50 마이크로 아크초의 각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달에서 골프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M87의 블랙홀은 더 멀리 있지만 더 질량이 컸으며 하늘에서 비슷한 각도 크기를 차지했습니다. 그 해상도를 달성하려면 지구만큼 큰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단일 안테나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방출된 빛의 파장이 너무 길었고 그림자의 각도 크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전파 전문학자들은 초장기선 간섭계 VLBI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는 먼 거리에 걸쳐 여러 망원경을 연결하여 그들 사이의 분리 크기의 망원경의 유효 구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간섭계는 빛의 파동 성질을 이용합니다. 두 망원경이 같은 소스를 관측할 때 각 망원경은 도착하는 전파의 진폭과 위상을 기록합니다. 신호가 나중에 결합될 때 파동은 간섭하며 그들의 상대적 위상에 따라 건설적으로 또는 파괴적으로 결합됩니다. 간섭 패턴은 망원경 사이의 기준선에 의존합니다. 그들을 분리하는 거리와 방향, 더 긴 기준선은 더 미세한 각도 스케일을 해상합니다. 여러 기준선을 결합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소스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전파 천문학에서 사용되었으며 퀘이사, 은하, 별과 같은 물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이미징하려면 VLBI를 역사상 가장 긴 기준선으로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아니라 전체 행성에 걸쳐 충분한 망원경이 참여하여 대륙과 해양에 걸쳐 있다면 어레이는 수십 마이크로아크초 척도의 구조를 해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이미징하기에 충분히 작습니다. 목표는 질량이 크고 가까워야 하므로 사건의 지평선이 하늘에서 측정 가능한 각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두 후보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와 천여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5,500만 광년 떨어진 거대 타원 은하 M877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M871은 거대한 타원 은하로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 근처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약 1조 개의 별을 포함하며 먼 곳에서 볼 때 부드럽고 깃털 없는 타원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서 관측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나타냈는데, 질량은 약 6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블랙홀은 중심에서 수천 광년까지 확장되는 밝은 제트를 생성했으며, 최종적으로 은하간 공간으로 수십만 광년까지 도달했습니다. 제트는 전파에서 감마선까지 관측되었으며, 그것은 20세기 초부터 알려진 M877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M877의 블랙홀은 공수자리 A보다 1000배 이상 더 질량이 큰 것으로 추정되어 사건의 지평선을 더 크게 만들고 관측에 필요한 시간 척도에서 방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수자리 A는 분 단위의 시간 척도에서 빠르게 변동했는데, 이는 이미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M87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더 안정적이어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위한 첫 번째 목표로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Z는 또한 어레이를 보정하는 밝고 명확한 특징을 제공했습니다. 2019년 4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은 전 세계에 흩어진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관측을 조정했습니다. 어레이에는 하와이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과 서브 밀리미터 어레이, 애리조나의 서브 밀리미터 망원경, 멕시코의 대형 밀리미터 망원경, 칠레의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어레이와 아타카마 경로 찾기 실험, 스페인의 30미터 망원경, 남극의 남극점 망원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사이트는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방출이 최고조에 달하고 지구 대기가 상대적으로 투명한 1.3mm 파장에 맞춰진 민감한 수신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연속 밤 동안 망원경들은 M877을 추적하여 들어오는 전파를 원자 시계와 동기화된 고용량 하드 드라이브에 기록했습니다. 타이밍 정밀도는 매우 높아야 했습니다. 각 망원경의 데이터는 몇 피코초 이내로 시간 기록되어 나중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파면의 정확한 도달 시간을 상관시켜 신호를 결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자 시계는 수소 메이저였으며 약 10에 15승 정밀도로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시계를 동기화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타이밍의 작은 오류라도 간섭 패턴을 흐리게 하고 최종 이미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기상 조건은 모든 사이트에서 동시에 맑고 건조해야 했습니다. 수증기는 밀리미터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관측은 건조하고 높은 고도의 위치에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이상적이었으며 해발 5,000m 이상의 고도와 매우 건조한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 케아도 해발 4,000m 이상에 위치하여 좋았습니다. 남극점은 극단적으로 건조했지만 추운 날씨와 제한된 작동 기간은 관측을 도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측 창은 좁았고 목표의 가시성과 지구 회전의 어레이 기하학과의 정렬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관측은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계속되었습니다. 각 캠페인은 며칠 밤에 걸쳐 있었으며 망원경은 M817과 궁수자리 A를 번갈아 가며 추적했습니다. 데이터는 밤마다 기가비트 속도로 하드 드라이브에 스트리밍되어 각 사이트에서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2019년 관측의 끝에서 하드 드라이브는 물리적으로 제거되고 포장되어 배송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수 없었습니다. 부피가 너무 커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남극점에서 나오는 하드 드라이브는 남극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비행기가 기지에 착륙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관측이 완료되었을 때 하드드라이브는 두 처리 센터로 물리적으로 배송되었는데, 하나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에, 다른 하나는 매사추세츠의 MIT 헤이스텍 천문대에 있었습니다. 처리 센터에서 과학자와 엔지니어 팀은 몇 달을 보내며 신호를 상관시키고 기기 효과, 대기 지연, 시계 드리프트를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회전, 우주를 통한 망원경의 움직임, 계제 성간 매체의 구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각 망원경에서 나오는 신호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른 시간에 도착하고 태기를 통과하면서 약간 지연되고 기기 전자 제품에 의해 처리됩니다. 상관 과정은 모든 망원경의 신호를 정렬하고 결합하여 전 세계 크기의 단일 가상 망원경의 출력을 생성했습니다. 과정은 고되었으며 전용 슈퍼컴퓨터와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최종 이미지가 처리 파이프라인의 인공물이 아님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보정 전략을 교차 검증해야 했습니다. 팀은 다른 보정 방법, 다른 이미징 알고리즘, 데이터의 다른 하위 집합을 테스트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밝은 고리가 어두운 중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2019년 초까지 초기 이미지들이 처리 실험실의 모니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중앙 영역을 둘러싼 밝고 비대칭적인 고리로 사건의 지평선 그림자에 대한 예측과 크기와 모양이 일치했습니다. 처음 이미지를 본 연구자들은 예상과 일치에 놀랐습니다. 고리는 거기에 있었으며 안정적이고 수십 년간의 이론적 작업에서 예측된 크기였습니다. 팀은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수천 개의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여 특징이 실제이며 노이즈나 체계적 오류에 의해 도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독립적인 그룹들이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각각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리는 안정적이었으며 직경이 약 42 마이크로아크초로 65억 태양 질량의 블랙홀에 대해 예상되는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밝기는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고리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밝았는데, 이는 회전하는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도플러빔 형성과 일치하는 비대칭성이었으며, 한쪽의 물질은 관측자를 향해 움직여서 청색편이 되고 밝아졌습니다. 비대칭성은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접근하는 쪽은 더 밝게 보여야 하고 후퇴하는 쪽은 더 어둡게 보여야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협력은 전 세계 6개 도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M87 중심의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도시는 브뤼셀, 산티아고, 상하이, 타이페이, 도쿄, 워싱턴 DC였으며 각각은 전 세계 청중에게 발견을 발표하는 지역 시간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미지는 어레이의 해상도에 의해 제한되어 흐릿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어두운 내부 주변의 밝은 방출 고리로 빛이 탈출하지 않는 경계로 중력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시각적 서명. 발표회는 천체 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게재된 6개의 기술 논문이 동반되었으며 관측, 데이터 처리, 이론적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논문은 동료 검토를 거쳤으며 과학 공동체는 방법론과 결론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합의는 결과가 견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는 M87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파 간섭계로부터의 재구성이었으며 전 행성 어레이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의 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기술이 사건의 지평선을 보는 데 다가갈 수 있는 만큼 가까웠으며 100년 이상 방정식에 존재했던 예측을 직접적이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지는 즉시 상징적이 되었으며 오렌지 금색 고리가 검은 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이미지는 수십 년간의 작업의 정점이었지만 또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더 이상 이론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측 가능한 특징이었으며 연구되고 측정되고 다른 물체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리의 모양은 블랙홀의 질량, 스핀, 방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밝기 분포는 강착 흐름의 물리학, 원반을 관통하는 자기장, 낙하하는 물질의 상대론적 속도를 인코딩했습니다. 미래의 관측, 어레이에 더 많은 망원경이 추가되고 관측 세션이 길어지는 이미지를 정제하고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추적하며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중첩된 광자 고리와 같은 더 미세한 구조를 잠재적으로 해상할 것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실험실이 되었으며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중력 조건을 실제 데이터로 탐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테스트하고 블랙홀 근처의 물질의 행동을 연구하며 제트가 어떻게 발사되고 유지되는지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미지는 또한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는 도구가 되었으며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물체를 대중에게 보여주고 상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워진 강의실의 고요함 속에서 모니터가 부드럽게 빛나며 어둠의 원주위의 빛 고리를 표시합니다. 이미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맥동하거나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앉아 있으며 가시성의 끝자락에서 시공간을 형성하는 중력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는 장벽이 아니라 윤곽이며 우주가 관측이 끝나고 예측이 시작되는 곳을 표시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보이지 않지만 측정되고 전파로 추적되고 전체 세계에 걸친 기기들의 인내심 있는 협력에 의해 확인된 문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경계에서 빛은 일반적인 직관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하는 광자는 강렬한 중력장을 통과할 때 급격하게 휘어지며 그들의 경로는 호, 나선, 폐쇄, 궤도로 구부러집니다. 일부 광자는 안쪽으로 떨어져 지평선을 가로질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것들은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가며 탈출하기 전에 블랙홀을 한 번 이상 순환합니다. 결과는 복잡한 방출 패턴입니다. 밝은 고리, 비대칭, 조승달, 희미한 후광 모두 휘어진 시공간의 기하학에 의해 형성됩니다. 망원경에 의해 포착된 이 빛은 지평선을 향해 나선을 그리는 물질, 강착 흐름의 속도와 온도, 블랙홀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빛을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블랙홀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동적이고 밝은 환경도 관측합니다. 블랙홀 근처의 빛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설명은 1970년대에 발표되었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이 강착 원반을 상세히 모델링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강착 원반은 주변 구름이나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이 블랙홀을 향해 떨어질 때 형성됩니다. 낙하하는 물질은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평선으로 직접 급강하하는 대신 점성과 자기장이 에너지와 운동량을 재분배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회전하는 원반에 정착합니다. 원반은 본질적으로 행성 형성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가군동량을 가진 물질은 중앙 물체 주위에 회전 구조를 형성합니다. 물질이 블랙홀에 더 가까이 이동함에 따라 가속되고 압축되어 마찰과 자기 재결합을 통해 가열됩니다. 온도는 내부 원반에서 급격히 상승하여 수백만 도에 도달하며 극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에 충분히 뜨겁습니다. 가열은 점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원반의 다른 부분이 다른 속도로 궤도를 돌면서 마찰과 에너지 소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원반이 더 차가운 곳에서는 광학 및 저구의 선 폭사를 방출합니다. 전파에서 감마선에 이르는 이 방출의 스펙트럼은 블랙홀의 질량, 물질이 떨어지는 속도, 원반 내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착 원반의 이론은 1970년대에 니콜라이 샤쿠라와 라쉬드 수냐예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그들은 원반의 구조와 스펙트럼에 대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원반이 블랙홀 주위를 케플러 궤도로 도는 기체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고리는 점성 마찰에 의해 이웃 고리와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점성은 각 운동량을 바깥쪽으로 그리고 질량을 안쪽으로 운반하여 물질이 블랙홀로 나선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점성 가열은 원반의 각 지점에서 국소 블랙바디 복사를 생성했으며 총 스펙트럼은 모든 반경에 걸친 기어의 합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관측자들은 블랙홀이 높은 속도로 물질을 강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인 X선 쌍성과 활동 은하화액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긴가, 그리고 나중에 로시 X선 타이밍 탐사기 ERXTE와 찬드라를 포함한 우주 기반 X선 망원경은 이러한 물체로부터의 스펙트럼과 광도 곡선을 기록하여 밀리초에서 년에 이르는 시간 척도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반복되는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소스들이 X선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을 보였는데, 이는 내부 강착 원반의 도플러 이동과 중력 적색 편의에 의해 흐려지고 왜곡된 선이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선은 철 K알파였으며 육간 4kg 전자볼트의 에너지에서 원자철에 의해 방출되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서 철은 고도로 이온화되어 있었으며 높은 온도와 강한 X선 복사에 노출되었습니다. 철 원자가 X선 광자를 흡수하면 내부 전자가 제거되어 원자를 역이된 상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원자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붕괴할 때 특정 에너지의 X선 광자를 방출하여 철 K알파 선을 생성합니다. 원반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도플러 이동을 겪었습니다. 접근하는 쪽은 청색 편이 되고 후퇴하는 쪽은 적색 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광자는 블랙홀의 깊은 중력 우물에서 빠져나오면서 중력 적색 편의를 겪었습니다. 이 선의 모양은 독특한 서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넓어지고 적색 편이 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청색 편이 되었으며 낮은 에너지로 확장되는 긴 빨간 꼬리가 있었습니다. 빨간 꼬리는 지평선에 매우 가까운 원반의 가장 안쪽 부분에서 나온 광자에서 발생했는데, 거기서 중력 적색 편의가 가장 강했습니다. 비대칭성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를 공전하는 물질로부터의 방출에 대한 예측과 일치했는데, 상대론적 속도와 강한 중력이 먼 검출기로 이동할 때 광자의 에너지를 왜곡했습니다. 선 프로필은 사실상 원반의 지도였으며 각 에너지비는 다른 반경과 속도에 해당했습니다. 절선은 진단 도구가 되었습니다. 관측된 선 프로필을 일반 상대성 이론 모델에 맞춤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스핀, 강착 원반의 내부 방형, 시스템의 경사각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스핀값, 이론적 최대에 접근하는 블랙홀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으며 프레임 드래깅으로 알려진 현상에서 시공간을 끌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프레임 드래깅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독특한 예측입니다. 회전하는 질량은 주변의 시공간을 회전 방향으로 끌고 가며 회전 관성 프레임을 만듭니다. 블랙홀의 경우 효과는 지평선 근처에서 강하며 원반의 내부 가장자리가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원반의 내부 가장자리는 가장 안쪽의 안정적인 원형 궤도 ISCO까지 확장될 수 있었는데, 이는 블랙홀의 스핀에 의해 결정되는 반경으로 궤도가 안정해서 불안정으로 전환되는 곳입니다.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경우 ISCO는 슈바르츠 실트 반경의 3배에 위치합니다. 최대로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ISCO는 질량에 따라 슈바르츠 실트 반경의 절반까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반경 안쪽에서 원형 궤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물질은 추가 복사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척도로 지평선으로 직접 급강하합니다. 철선 관측은 강착 원반이 이러한 내부 영역에 도달했으며 물질이 사라지기 전에 사건의 지평선의 바로 가장자리까지 나선을 그렸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전파 천문학자들은 Z를 관측했는데, 이는 광속에 접근하는 속도로 블랙홀 근처에서 분출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좁은 빔이었습니다. 이러한 Z는 많은 활동 은하핵과 일부 X선 쌍성에서 나타났으며 은하간 공간으로 수천 또는 수백만 광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Z를 발사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주요 모델은 강착 원반에 고정되고 블랙홀 자체의 회전에 의해 증폭되는 자기장을 호출합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을 그릴 때 자기장선을 끌고 가며 밀접하게 감긴 구조로 비틀립니다. 자기 압력은 Z축을 따라 입자를 가속시켜 원반에 수직인 2개의 대향 빔으로 바깥쪽으로 채널링합니다. 이 과정의 에너지는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건의 지평선을 관통하는 자기장을 통해 추출되며 블랜드포드 진화제 과정으로 알려진 메커니즘입니다.
로저 블랜드포드와 로만 즈나잭이 1977년에 제안한 이 과정에서 자기장선은 블랙홀의 에르고스피어라고 불리는 영역을 관통합니다. 이 영역에서 시공간은 블랙홀의 회전에 의해 너무 강하게 끌려가서 아무것도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블랙홀과 함께 회전해야 합니다. 자기장이 에르고스피어를 관통하면 블랙홀의 회전에서 에너지를 추출하여 제트로 입자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은 효율적이며 잠재적으로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제트 힘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제트의 관측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영역이 단순히 물질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재지향하여 블랙홀 자체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주변 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M87에서 제트는 은하 중심에서 수천 광년까지 확장되어 보이며 최종적으로 은하간 공간으로 수십만 광년까지 도달하여 거기서 전파 로브를 형성합니다. M87의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관측은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강착 원반과 제트의 기저부 모두를 드러냈습니다. 이미지의 밝은 고리는 상대론적 전자가 자기장선 주위를 나선을 그리며 밀리미터 파장에서 싱크로트론 복사를 방출하는 내부 강착 흐름으로부터의 방출에 해당했습니다. 싱크로트론 복사는 자기장에서 가속되는 대전 입자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기 복사의 한 유형입니다. 전자가 거의 광속으로 움직일 때 그들은 나선형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좁은 원뿔로 빔이 형성된 빛을 방출합니다. 관측된 복사는 수백만 개의 전자로부터의 기여의 합이며 각각은 자신의 나선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고리 밝기의 비대칭성은 도플러 빔 형성과 일치했습니다. 관측자를 향해 움직이는 원반 쪽의 물질이 더 밝게 나타난 반면 후퇴하는 쪽의 물질은 더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효과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발생합니다. 소스가 관측자를 향해 상대론적 속도로 움직일 때 방출된 복사는 전방으로 빔이 형성되고 청색편이 되어 더 밝게 보입니다. 반대로 후퇴하는 소스에서 나오는 복사는 약하고 적색편이 되어 더 어둡게 보입니다. M87 이미지에서 밝은 쪽은 남쪽 부분이었으며 그곳의 물질은 지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쪽은 북쪽 부분이었으며 그곳의 물질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크 방출의 위치와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팀은 원반이 시선에 대해 약 17도 각도로 기울어져 거의 정면에 가까우며 지구에서 볼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방향은 은하 중심에서 수천 광년까지 확장되는 대규모 제트의 관측과 일치했으며 제트가 강착 원반의 평면의 수직으로 발사되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자기유체역학 모델에서 예상되는 것입니다. 제트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접근하는 원반 쪽과 같은 방향이었는데 이는 제트가 회전축을 따라 발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리의 크기는 팀이 블랙홀의 질량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의 직경은 약 슈바르츠 실트 방형의 5배여야 하는데 이는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의 특징적인 크기입니다. 슈바르츠 실트 반경 자체는 ROS 2GM7-2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G는 중력 상수, M은 블랙홀의 질량, C는 광속입니다. M87의 경우 12 마이크로 아크초에 관측된 고리 직경은 약 1천억 킬로미터, 즉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700배에 해당하는 물리적 크기에 해당했습니다. 5,500만 광년의 거리에서 이 각도 크기는 약 10%의 불확실성을 가진 태양 질량의 65억 배의 블랙홀 질량을 의미했습니다. 값은 은하의 항성 역학 및 가스 운동학에 기반한 이전 추정치와 일치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방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지평선 자체의 주변의 시공간의 공률. 이 독립적인 확인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들이 모두 같은 답을 제공했음을 보여주었으며 M87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강화했습니다. 고리의 밝기는 또한 강착률과 자기장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3mm에서의 관측된 플럭스는 싱크로트론 방출 모델과 결합하여 강착 흐름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뜨거우며 이론가들이 복사 비효율적 강착 흐름 RIAF이라고 부르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영역에서
낙하하는 물질은 복사를 방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냉각되지 않습니다. 대신 중력 위치 에너지의 대부분은 흐름과 함께 안쪽으로 이류되어 관측된 광도에 기여하지 않고 사건의 지평선을 가로질러 사라집니다. 에너지는 여전히 방출되지만 대부분은 블랙홀로 사라지며 일부만 멀리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M817의 블랙홀이 엄청난 질량에도 불구하고 일부 더 작고 더 활발하게 강착하는 블랙홀만큼 밝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블랙홀은 에딩턴 한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강착하고 있었는데, 이는 복사 압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고 추가 강착을 막는 이론적 최대 강착률입니다. 낮은 강착률은 M817의 조용한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중심 블랙홀로 공급되는 가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퀘이사와 같은 일부 활동 은하핵은 훨씬 높은 속도로 강착하고 있었으며 더 밝은 연속 방출과 더 강한 선을 생성했습니다. 방출 영역의 자기장은 10에서 30 가우스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강착 흐름에 역하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론적 제트를 발사하기에 충분히 강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지구의 자기장은 표면에서 약 0.5 가우스이며 대양 흑점은 수천 가우스의 자기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은 이러한 지상값보다 강하지만 중성자별과 같은 일부 천체 물리 환경에서 발견되는 수십억 가우스의 필드보다 훨씬 약합니다. 자기장은 강착 흐름에 의해 안쪽으로 끌려가며 거기서 압축되고 증폭되어 원반과 제트의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의 후속 관측은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인 궁수자리 A를 이 목표로 했습니다. 이 소스는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M87보다 가깝지만 단지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지만, 궁수자리 A는 훨씬 덜 질량이 컸으며 약 400만 태양 질량이었고, 방출은 분단위의 시간 척도에서 매우 변동적이었습니다. 변동성은 뜨거운 가스가 혼란스러운 궤도로 블랙홀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자기장 구조가 진화함에 따라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강착 흐름의 난류 운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난류는 원반 내의 점성과 자기 과정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에너지를 다른 스케일로 재분배하고 밝기에 혼란스러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자리 A를 이미징하기 위해 팀은 단일 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빠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시간에 취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블랙홀 주변의 평균 구조를 재구성하고 개별 플레이어와 핫스폿의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2022년 5월에 발표된 결과는 M817과 유사한 고리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사건의 지평선 그림자가 블랙홀의 질량이나 환경과 무관한 보편적인 특징임을 확인했습니다. 궁수자리 A 주변의 고리는 더 작았으며 약 52 마이크로 아크초였고, 밝기는 더 눈에 띄게 변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두 블랙홀의 이미지는 광범위한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와 비교되었습니다. 이론가 팀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 자기유체역학 GRMHD에서 강착 흐름을 모델링했으며, 다양한 초기 조건 해서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가스와 자기장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과 자기유체역학 방정식을 동시에 풀어 시공간의 곡률과 물질 및 장의 역학을 함께 진화시켰습니다. 수치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집약적이었으며 각 런에 수천 시간의 프로세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밀리미터 파장에서 합성 이미지를 생성했으며, 이는 관측 데이터와 비교되었습니다. 최상의 일치는 블랙홀의 스핀이 중간에서 높을 때, 그리고 원반의 자기장이 제트를 발사하기에 충분히 강하지만 원반을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로 강하지 않을 때 발생했습니다. 자기장이 너무 약하면 원반은 강착했지만 제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장이 너무 강하면 원반은 불안정해지고 붕괴했습니다. 최적의 범위에서 시뮬레이션은 M817에서 관측된 것과 비슷한 고리를 생성했으며 유사한 비대칭성과 밝기 분포를 가졌습니다. 관측과 시뮬레이션 간의 일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밝기 분포의 세부 사항에 불일치가 있었으며, 일부 시뮬레이션은 관측보다 더 밝거나 더 어두운 고리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관성은 모델이 본질적인 물리학을 포착했다는 확신을 제공했습니다. 불일치는 시뮬레이션이 특정 세부 사항, 예를 들어 가스의 정확한 조성, 자기장의 미세 구조 또는 입자가 상대론적 속도로 가속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놓쳤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패턴의 일치는 중요했습니다. M87 관측에서 예상치 못한 특징 중 하나는 고리의 안정성이었습니다. 2019년 4월에 5일 밤 관측 동안 그리고 2011년과 2018년의 후속 캠페인에서 고리는 크기나 위치를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성은 블랙홀의 질량과 스핀이 인간 시간 척도에서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강착 흐름이 작은 척도에서 난류이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한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안정성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블랙홀은 밝기가 크게 변동하며 일부는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폐수 변화를 보입니다. M87의 꾸준한 방출은 그 강착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질서정연하거나 또는 1.3mm 방출이 평균적으로 평활화된 더 큰 규모에서 나왔음을 시사했습니다. 밀리미터 파장에서의 극적인 변동성의 부족은 플레어와 폭발이 흔한 X선 및 광학광에서 볼 수 있는 빠른 변화와 대조되었습니다. 차이는 아마도 다른 방출 메커니즘과 공간 척도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밀리미터 방출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대규모 강착 흐름에서 나왔고 원반의 전체 내부 부분을 통합했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 방출은 더 멀리 또는 Z에 있는 더 작고 더 변동적인 영역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충격파와 자기 재결합 사건이 빠른 플레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관측자들은 또한 밀리미터 방출과 페름이 대면적 우주 망원경에 의해 감지된 감마선 방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목했습니다. M87로부터의 밀리미터 플럭스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감마선 플럭스도 종종 증가했으며 지평선 근처의 강착 흐름과 제트의 기저부에서의 입자 가속 사이의 연결을 시사했습니다.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았고 며칠 또는 몇 주의 시간 지연이 있었지만 패턴은 내부 원반의 교란이 바깥쪽으로 전파되어 제트의 자기장 및 충격 전선과 상호작용할 때 더 높은 에너지 방출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환경과 대규모 유출 사이의 이 연결은 활발한 연구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관측을 조정하는 진행 중인 캠페인이 있습니다. 다파장 관측은 밀리미터 전파에서 감마선까지 동시에 M877과 다른 활동 은하핵을 모니터링하며 다른 영역의 방출을 연결하고 제트 발사 및 유지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협력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나사의 뉴스타 X선 위성, ESA의 인텍랄 감마선 관측소, 그리고 지상 기반 제타선 망원경을 포함한 다른 시설과 조정합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자들은 유체 역학과 광학을 사용하여 사건의 지평선의 유사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흐름 속도가 표면파의 속도를 초과하는 영역을 만들어 수력 점프 상류의 파를 효과적으로 가둡니다. 점프는 유사 지평선으로 작동합니다. 흐름의 반대로 전파하려는 파는 상류 영역을 탈출할 수 없으며 빛이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력 점프는 물이 빠른 얕은 흐름에서 느린 깊은 흐름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며 종종 수로나 스필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시스템은 블랙홀의 모든 측면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휘어진 시공간이나 중력 붕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수학적 구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표면파에 대한 방정식은 휘어진 시공간의 빛 경로에 대한 방정식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며 이는 연구자들이 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의 현상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연구자들은 유사 지평선에서의 파의 반사와 포획을 측정했으며 행동이 유체 매체에 적응된 상대론적 장이론의 예측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실험은 파가 일방향 경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블랙홀뿐만 아니라 양자장 이론과 우주론과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의 블랙홀 복사 예측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양자장의 행동에 의존합니다. 유사 시스템에서 연구자들은 유사한 효과를 찾았습니다. 흐르는 유체는 자발적인 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블랙홀에서 호킹 복사와 유사합니다. 유추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은 양자 효과가 블랙홀 근처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창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해안 연구 기지에서 조수 웅덩이가 바위 노두를 따라 형성되는 곳에서 과학자들은 더 간단한 유사점을 관측했습니다. 파도가 썰물 때 물에 잠긴 바위에 접근할 때 물은 그 주위를 흐르며 하류 쪽에 잔물결과 소용돌이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잔물결은 안정적이며 조수와 바위가 변하지 않는 한 같은 위치에서 반복됩니다. 패턴은 블랙홀 주변의 안정적인 방출 고리와 매우 소박한 방식으로 유사합니다. 흐름 속의 장애물에 의해 형성된 지속적인 구조. 비교는 정확하지 않으며 아무도 조수 웅덩이가 사건의 지평선의 모델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장애물 주변의 흐름은 예측 가능한 특징을 만들고 그러한 특징은 관측되고 측정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조수 웅덩이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조차도 일상 경험에서 인식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규모가 조정되고 왜곡되었지만 흐르는 물과 구부러지는 빛의 물리학과 근본적으로 연속적입니다. 물리학 법칙은 보편적이며 지구 표면에서 사건의 지평선까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며 다른 강도와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은하 중심을 향한 망원경에서 데이터가 계속 도착합니다. 전파 안테나는 희미한 신호를 기록하고 X선 위성은 플레어와 스펙트럼을 모니터링하며 광학 망원경은 보이지 않는 질량을 둘러싼 밀집된 성단에서 별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각 데이터셋은 가장자리의 빛의 그림에 세부 사항의 층을 추가하는데 이 그림은 방정식으로 시작하여 이제 페타바이트에 보관된 관측에 기반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보이지 않지만 중력에 의해 구부러지고 밝아진 그 경계를 스치는 빛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도이며 우주의 가장 깊은 중력 우물에서 시공간의 모양과 행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보편적인 상수가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형성되는 국소적 속성입니다. 시계는 다른 중력장에서 다른 속도로 똑딱거리며 다른 위치의 관측자는 사건 사이의 지속 시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각의 속임수가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중력은 시간의 흐름을 늘리거나 압축하며 효과는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 시공간의 곡률이 극단적인 곳에서 시간은 직관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외부 관측자에게 지평선을 향해 떨어지는 시계는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며 그 똑딱거림은 지평선 자체에서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점점 더 긴 간격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시계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정상적으로 똑딱거리며 불연 속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고유 시간을 측정합니다. 차이는 시계가 아니라 시공간을 통한 그들의 경로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신중한 관측, 정밀한 측정, 그리고 시간도 공간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